재테크 초보들을 위한 부자 습관을 알기 쉽게 알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개념 있는 경제 생활. 오늘도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손희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만 했는데도 벌써 뭔가 방송의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면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얼굴만 봤는데도 벌써 다 알게 된 것 같은 친밀감이 가득 느껴지는 그런 분이십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저희가 다뤄볼 주제가 굉장히 요즘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그런 이야기더라고요. 깡통 전세 이야기를 해볼 텐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이 깡통 전세 위험이 더 커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또 깡통 전세 우려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집값 하락과 깡통 전세는 늘 세트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렇군요. 네, 그리고 집값, 전세값이 떨어지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제때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크게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꽤 많이 낼 텐데 이걸 돌려주지 못한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깡통 전세. 사실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한 번씩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도 대충 부정적인 어감이다라고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정의 내리기는 좀 어렵던데 깡통 전세가 정확하게 뭘까요? 네, 이 기회에 딱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네, 네, 전세 보증금이 집값과 비슷해지거나 심지어는 집값을 추월하는 경우를 우리는 깡통 전세라고 부르는데요. 네. 네, 시장에서는 집주인의 주택담보대출금과 세입자의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 집값의 80%를 넘어설 때 이렇게 부르곤 합니다. 가령 집값이 3억 원인데 보증금이 2억 4천만 원이 넘는다면 깡통 전세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이게 위험하다라고 부르는 거는 이제 앞서서도 얘기를 했지만 전세 계약이 끝나고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정말 위험하고도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렇게 위험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깡통 전세가 지금 왜 늘고 있는 건가요? 네, 좀 전에 얘기했던 바로 하락세, 집값과 네. 보증금이 동반 하락세를 보이기 있기 때문에 이렇게 깡통 전세 현상이 일어나는 건데 이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은 집주인들이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기가 어렵고 네. 그리고 전세값도 같이 떨어지게 되면 집주인이 새로 세입자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앞서서 받았던 보증금과 차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그러네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갭 투자도 원인이 되는데요. 우리가 흔히 단타라고 얘기하는 이 단타를 노리는 외지인은 투자금을 줄이려고 전세가율이 높은 집을 사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런 집은 시장 침체기에는 깡통 전세로 전락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여기서 우리가 갭 투자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갭 투자는 집값과 전세값의 간격인 갭을 이용을 해서 집을 사는 걸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집 전세가 2억 원이면 세입자의 전세금을 끼고 1억 원으로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를 때 이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데이터를 좀 보면 서울 지역의 갭 투자의 비율은 17년도 9월 14.3%에서 21년도 7월에는 41.9%로 4년 만에 무려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정말 많이 뛰었군요. 네.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해주신 것 중에 단타를 노리는 외지인은 전세가율이 높은 집을 선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서 전세가율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이게 뭘까요? 네, 매매가 대비의 전세가의 비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예를 들어서 3억 원짜리 집의 전세가 2억 4천만 원이라면 전세가율은 80%가 되는 거예요. 그렇군요. 네, 이 전세가율의 상승은 갭 투자 문턱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깡통 전세랑 굉장히 밀접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갭 투자에 진입하기가 쉽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이제 전세를 끼고 사면 그만큼 본인이 지불해야 되는 돈이 적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깡통 전세의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사실상 잘 모르는 분들은 괜찮네 하고 들어가시다가 이게 깡통 전세구나 또 이렇게 피해를 입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고요. 네. 그러면 깡통 전세가 특히 어떤 지역에 가면 이 깡통 전세가 많다, 위험하다 그런 게 있을까요?
네, 실제로 있습니다. 오, 네. 깡통전세 경고음은 수도권의 외곽과 그리고 지방에서 가장 먼저 감지가 되는데요. 네. 네, 지난해에 갭투자의 성지로 등극했던 지역이 있는데 혹시 기억날지 모르시겠지만 동두천이 관련된 지역으로 굉장히 핫했습니다. 네, 들어봤습니다. 네, 이 경기도 동두천과 평택, 그리고 충남 천안과 아산 등이 대표적인데요. 네. 그리고 또 최근에 비규제 지역인 김해와 진주 등 경남 지역에서 이런 깡통 전세 계약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비규제 지역은 규제 지역보다 대출도 좀 많이 나오는 편이라서 자유롭고 네.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생기는 입주 의무도 대부분 없기 때문에 이런 위험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네. 보통은 개발 이슈 등으로 집값이 오를 것 같다라고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 깡통 전세가 많은 편입니다. 수도권 외곽 그리고 이런 비규제 지역 쪽에도 깡통 전세가 많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게요.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신축 빌라는 정확한 매매가를 알기가 어려워서 네. 상대적으로 높은 보증금에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 빌라,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해 상반기에 서울의 강서구에서는 신축 빌라 전세 거래 10건 중에 8건이 매매가보다 보증금이 비싸거나 혹은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왜 강서구인가요? 강서구 신축 이게 빌라가 많나요? 이게 당시에 강서구 쪽에 신축 빌라가 한꺼번에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된 거고요. 네. 그리고 또 신축 빌라 못지않게 오피스텔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네. 오피스텔은 전세 매물이 좀 귀한 편이라서 귀하죠. 네. 그래서 보증금이 비싼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최근에는 아파트 전세를 감당하기 어려운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이 돼서 보증금이 오른 탓도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서울 오피스텔 전세가율은 역대 최고 수준인 무려 82.2%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네. 깡통 전세에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또 소중한 열심히 모은 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네.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까요? 일단 가장 쉬우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건 이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전셋집에 이삿짐을 풀자마자 이 두 가지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삿짐을 풀자마자 바로 해야 네. 돼요?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네, 정말 한시도 놓치지 말고 첫 번째는 전입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 일자를 받거나 혹은 전세권 설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저도 했습니다. 저도. 정말 중요한 네. 부분이에요. 이게 특히나 전입신고가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따금씩 집주인이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채우기 위해서 세입자에게 전입신고를 좀 빼주실 수 없을까요? 라고 이렇게 빼달라고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 응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네, 왜냐하면 전입신고를 빼는 순간 전세금에 대한 우선 변제권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인데요. 뭐 풀자마자 해. 좀 며칠 있다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순위가 밀려나서 보증금을 날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건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이라고 보험이 있습니다. 네. 이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도 굉장히 좋은데요. 참고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이렇게 보증기관이 보증금을 대신 지불하는 게 무려 한 해 동안 5,790억 원에 달했다고 해요. 상상도 안 되는 금액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그만큼 많은 집주인들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서 보증기관들이 대신 지불을 했다라고 정말 크게 이 숫자로 체감을 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일 간편하게 하지만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전입신고 그리고 네. 확정일자 받거나 전세권 설정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네. 이거 그냥 주민센터 가서 해주세요 하면 굉장히 빨리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입니다. 계약서 챙겨가셔가지고 전입신고랑 확정일자 부탁드립니다 하면 정말 10분 정도면은 금방 끝날 수 있는 건데 네. 조금 미루시다가 우선순위에 밀리실 수 있어서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이 간단하고 확실한 방법 절대 미루지 말고 아까 작가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이삿짐을 풀자마자
저 같은 경우는 풀지도 않고 달려가서 네. 했거든요. 꼭 네. 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해주신 것 중에 전세 보증보험 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이 네. 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있었다고요? 네. 공교롭게도 또 강서구의 예시인데요. 아하, 강서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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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강서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 보증금의 80%까지는 대출도 가능하시고 또 대출 이자는 저희가 그러니까 집주인 측에서 2년 동안 지원을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실 수 있으시니까 설사 보증금을 못 돌려받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은 붙들어 매세요. 그러니까 이런 문구들을 활용을 벌써 하면서 안심이 되네요. 네, 어머 괜찮을 것 같아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문구로 세입자를 모집을 했는데요. 근데 일단은 좀 비싼 것 같은데요라는 반응에 대해서 저희가 이자를 지원해 드리기 때문에 주변보다 조금 비싼 겁니다. 하지만 전세 대출도 받으실 수 있으시고 보증보험도 가입하실 수 있으십니다.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미 다 안심하고 가입을 하셔서 이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계약이 된 상태입니다라고 홍보를 해서 네. 많은 분들이 계약을 하신 건이었는데요. 네. 이게 바로 전세 보증 보험 제도를 악용한 이자 지원 전세의 사례라고 기사화도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네. 시세보다 높은 전세금을 받는 전형적인 깡통 전세인 거였고요. 네. 네, 대신에 세입자에게 이자를 지원하고 퇴거 시에 발생할 전세금, 미지급 위험은 보증보험을 통해서 회피하겠다. 그러니까 본인들은 주지 않고 보증기관들이 지급을 하도록 이 위험을 회피하겠다라는 수법이고요. 네. 그러니까 애초에 부실한 전세 계약인데도 임대인도 세입자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게 특징인 겁니다. 그 대신에 피해는 보증기관들인 예를 들어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기관들이 이 위험을 안게 되는 전가가 되는 그런 굉장히 악질적인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피해자는 기관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기관들이 대신 이 보증금을 물게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집주인에게도 돈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기관들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안게 되는 사례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뭔가 그러면 세입자는 피해를 안 입기 때문에 이건 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언뜻 들기도 하지만 굉장히 한 번 더 꼬아서 생각하게 하는 악질적인 그런 네, 그렇죠. 사례였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사실 깡통 전세를 애초에 내가 피할 수만 있다면 이런 다양한 사례들을 피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텐데 우리가 네. 어떻게 알고 피할 수 있을까요? 일단 전세가를 좀 보시고 데이터를 보시고 판단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네. 앞서서 제가 80% 이상 전세가가 나온다 그러면 깡통 전세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깡통 전세는 충분한 자기 자본 없이 돈을 벌고 싶은 투자자들의 표적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전세가와 매매가의 차이 자체가 크지가 않기 때문에 갭 투자를 할 때에도 나는 굉장히 비교적으로 소액만 있어도 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혹에 빠지기 쉬운 사례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집주인의 고의성 여부를 다 떠나서 자기 자본이 없으면 자력으로 전세금 반환이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방법은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아예 전세 계약을 맺지 말아야겠다. 좀 위험성이 있는 집이구나라고 보시고 다른 집을 찾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제도를 새로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떤 제도요? 네, 바로 에스크로우 제도라는 건데 이게 이제 이전 세입자에게 전세금이 반환되지 않아서 새 세입자가 전세금도 잃고 또 입주조차 못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거든요. 네. 네, 실제로 없는 건 아니고 이제 존재는 합니다만 아직 시장에서 활성화되지도 않고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동산 시장에서 에스크로우 제도를 활성화하면 깡통 전세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에스크로 제도가 있으면 많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해 주셨고 선순위 채권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으면 애초에 전세 계약을 하질 말자. 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이야기를 네.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깡통 전세가 기승을 부리는 게 집값 하락과 연관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네,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집값 하락세의 근본적인 원인은 뭔지 궁금해지거든요. 일단은 집값 하락세 자체뿐만 아니라 이제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제 부동산 정책을 여러 내놓을 것이다라고 예고를 한 것도 있고 네. 이미 시작을 한 것도 있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한동안은 집값이 떨어지는 것과 올라가는 것의 반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세입자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않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올라가는지 집값이 내려가는지 이거에 대한 것에 흔들리시기보다는 네. 방금 말씀드렸던 이 매매가 대비 80% 이상의 전세가를 차지하는 건 깡통 전세가 될 수 있겠구나. 요거를 좀 외워두셨다가 집값이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요거 상관하지 마시고 그 80% 요거만 외워주시면 깡통 전세를 피하실 수 있지 않을까.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일단 저는 전세를 안 살아요. 저는 월세 사는데 아, 네. 그리고 요즘은 또 전세보다는 월세 사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늘었어요. 그게 네. 이제 전세 매물이 없어서이기도 하지만 월세에 살아도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되게 가벼운 생각에 월세를 네. 살고 있거든요. 이제는 월세 사는 비중이 절반이 넘었다고 하는데 월세 시대가 왔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실제로 서울에서는 전세보다 월세가 많이 나오는 데이터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서울에서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보다 월세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라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였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월세를 얼마나 많은 분들이 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나는 전셋집을 구하기 힘들어서 월세를 살고 있어라고 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최근에는 금리가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전세 자금 대출에 대한 이자를 내는 것보다 월세가 더 월세로 싸다. 네, 네, 그렇게 맞습니다. 생각해서 월세를 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근데 뭐 어떤 선택이 옳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그래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또 월세도 세액공제를 연말정산에서 받으실 수 있으시거든요. 그렇죠. 네네. 그래서 연말에 월세를 살고 계시다면 요거 잊지 마시고 세액공제라도 챙기신다면 다달이 돈은 나가지만 13월에 월급에서 조금이라도 챙기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깡통 전세뿐만 아니라 월세를 사는 분들을 위한 팁까지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월세를 살 때도 이 전입신고 확정일자 절대 잊지 않고 해야 한다는 물론입니다. 것까지 네, 물론입니다. 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 크리에이터 손희애 작가와 함께했습니다.